최근에 저출산에 대해서 많은 정책과 연구를 하시는 과정에 용어가 어떤 때는 저출산, 어떤 때는 저출생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용어의 정리 차원에서 저출산과 저출생의 차이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하여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아시다시피 공식적인 용어는 저출산입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2005년에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그리고 그 법에 근거해서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저출산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쭉 사용이 되어 왔는데요. 언젠가부터 이 저출산이라는 용어에는 출산을 여성에게 강요한다. 라는 그런 부정적인 이런 반발, 이런 비판들이 나오기 시작했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이 출산의 문제를 여성의 문제로 한정해서 좀 이제 정책적인 그런 변화를 추진해 왔던 그런 경향이 반영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반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2018년 정도에 서울시에서 양성평등 용어라는 걸 이제 이렇게 사용하자라고 하면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그리고 유모차를 유아차로 이렇게 변화 용어를 이제 바꾸자라는 제안을 했었는데요. 사실 그 저출산, 저출생이라는 용어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단순히 용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기반에 깔려 있는 그런 이제 가치라든지 지향이라든지 이런 게 담겨 있어서 우리 사회가 이제는 그런 지향에 대한 논의들도 하는구나라는 생각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측면이 있지만 이번 자리를 통해서라도 이게 혼란스럽기 때문에 한번 바로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저는 사실은 얘기하자면 저출산이든 저출생이든 다 잘못된 용어입니다. 예. 왜냐하면 저라는 것은 낮다라는 의미인 건데 출산율도 그렇고 출생률, 출산 비율이 낮다라는 거지 출산 자체가 낮은 건 아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공식적인 용어는 합계 출산율 그리고 조출생률이라고 해서 출산과 출생이라는 걸 이렇게 나타내는 지표들이 각각이 다릅니다. 네. 그런데 합계 출산율이라는 건 여성 한 명을 기준으로 해서 15세에서 49세라는 그런 임신이 가능한 그 기간에 여성들이 낳을 것으로 예측되는 그런 아이의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 명의 여성이 몇 명을 평균적으로 출산하느냐라는 거를 의미하고요. 조출생률이라는 공식적인 용어 안에 이제 절출생하고 연결시켜서 이 용어가 있는데 이것은 여성 한 명이 아니라 인구 전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 인구 1000명당 몇 명의 아동이 그 해에 출생하느냐라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정확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는 게 중요한데요. 왜 아이를 낳지 않는가 여성들이? 그리고 질문을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성이 아이 낳을 수 있는 환경이 왜 만들어지지 않고 있느냐라는 거에 초점을 맞춘다면 저는 이 저출산, 출산이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용어는 국가별로 이 출산율을 비교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사용해야 됩니다.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나라에서 저출산 현상이 나타난 건 1980년대 중반이지 않습니까? 그때 벌써 이제 네. 대체 출산율 2.1 아래로 내려가는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그 저출산의 시대는 사실 그때부터 열렸던 거죠. 그런데 저출생의 시대는 아니었거든요. 7, 80만 명씩 여전히 태어났으니까. 요 최근에 와서 이제 저출생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 거죠. 그래서 이제 저출산은 저출산이고 저출생은 저출생이다. 그때 상황에 맞춰서 써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마치 저출생이라는 용어를 쓰면 중립적이고 뭔가 더 세련되고 개념이 있어 보이는 것처럼 보여서 그렇게 이제 만드는 풍조는 사실은 저는 경계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정확한 용어를 쓰고 정확한 용어에 기반해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래 지향적인 차원에서 저출산, 저출생 용어의 정확한 사용이 더욱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공식적인 용어가 저출산이기 때문에 본 프로그램에서는 저출산이라는 용어를 중심으로 맥락에 따라서 저출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분 의견 감사드립니다.
그 정재훈 교수님, 최근 저희들이 또 저출산을 넘어서서 이 초저출산 사회로 진입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2.1명 출산율이 저출산, 1.3명 출산율이 초저출산이라 불리워지는데 그 2.1명이 의미하는 바와 그리고 1.3명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좀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두 명이 만나서 두 명이 나와야 이제 인구가 유지가 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영아 사망률 네. 이런 걸 고려하다 보니까 아이가 이제 태어나자마자 이제 사망하는 그래서 보통 이제 둘이 만나서 둘을 낳아야 되는 거지만 이제 2.0이라고 안 걸고 이제 2.1 정도를 저희가 대체 출산율 네. 인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출산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결국 이제 2.1 이하로 내려가면 저출산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저출산 현상이 나타난 이 서유럽 국가들의 양상을 보니까 70년대, 80년대 이후에 이 1.3 이하의 출산율을 보이는 국가들, 네. 독일어권이나 이제 지중해 그 연안 국가들, 좀 약간 보수적이거나 전통적인 가족주의가 발달한 그런 나라들에서는 1.3 이하의 현상이 나타났고 나머지 국가들은 아무리 낮아도 뭐 한 1.45 정도는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2.1 이하의 저출산 현상 가운데서도 1.3 이하의 그룹들이 생기고 또 그 이상의 그룹들이 생겨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출산 중에서도 1.3 이하는 또 낮은 출산율이다. 네. 그래서 the lowest low fertility, 초저출산이란 말을 쓰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 1.3을 2001년에 찍은 다음에 한 번도 1.3을 올라간 적이 없이 네.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고 거기에 1.0 이렇게 이하로 찍어서 계속 나오는 거는 아직 제가 알기로는 사회과학적으로 이렇게 공식적으로 규정한 용어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굳이 따지면 뭐 초초저출산, 네. 초초저출산 네. 이 정도고 저출생은 사실 태어난 아이 수기 때문에 저도 이제 편하게 초저출생이라는 말을 쓰긴 하지만 그 태어난 아이 수는 사실 상대적인 개념이거든요. 네. 인구 수 자체. 그래서 뭐 초저출생 이런 말은 사실 없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출산 현상이나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면 인구 감소와 직결되는 것이죠. 그렇게 지금 볼 수 저희 있겠죠. 국가가 벌써 2019년입니까? 그때 인구가 감소한 걸로 아는데 맞는 통계입니까? 지금 인구 데드 크로스가 생겨난 그렇죠. 게 예. 2020년. 예. 2020년 네. 네. 그럼 지금 계속 초저출산이 지속된다면 인구 감소 폭도 네. 빠르게 네, 가파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 김영미 교수님, 작년도 출산율이 0.72명입니다. 네. 올해는 지금 0.7명도 무너질 거라는 예측이 있는데 네. 이 어느 정도 심각한 수치인지 뭐 해외 사례를 비교하셔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앞서서 그 정 교수님께서 저출산 개념, 이제 인구 대체 수준 2.1명 이하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전 세계 국가의 한 절반 정도가 사실은 저출산 국가입니다. 합계 네. 출산율로 따지면 2.1명 이하고 그런데 선진국 OECD를 보통 이제 OECD 회원국들을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선진국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초저출산 1.3명 이하로 계속 지속이 된 나라는 사실 대한민국이 유일하고요. 네. 그리고 특히 1명 이하로 지금 1명 이하의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국가는 우리가 유일합니다. 네. 예, 물론 그 OECD 국가에 한정하지 않으면 뭐 홍콩이라든지 그다음에 타이완 이런 나라들이 그 홍콩 같은 경우에 0.75명, 네. 예, 그리고 타이완 같은 경우 0.98명, 그리고 싱가포르이 1.1명 정도고요.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 굉장히 인구는 많지만 출생아 수는 많긴 하지만 저출산 국가입니다. 네, 특히 그렇겠네요. 초저출산 국가입니다. 1.16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사실 그러니까 동아시아 국가들이 특히 이런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속도가 너무나 빠르고 그리고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고 더 큰 문제는 반등이 될까라는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원인이 너무나 복합적이다라는 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